지금은 이걸로 버텨요. 나중에 괜찮아지면 그때 생각해요. 지금도 그날을 떠올리면 손이 떨립니다. 그날 제 전 재산은 정확히 10,000원이었습니다. 통장엔 영원 연락할 사람도 없었고 비까지 오던 그 밤 저는 진짜로 길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제 옆을 그냥 지나쳤어요.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눈을 피했고 어떤 사람은 또 저런 사람 있네 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제 앞에 누군가 멈춰섰습니다. 밥은 먹었어요? 그 한마디였어요. 돈 얘기도 사정 얘기도 아닌데 그 말에 갑자기 숨이 막히더라고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거짓말이었죠. 그 사람은 제 손에 봉투 하나를 쥐어주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이걸로 버텨요. 나중에 괜찮아지면 그때 생각해요. 봉투 안에 얼마가 들었는지 그땐 확인도 못했습니다. 부끄러워서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름도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그냥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정말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8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을 다시 만난 순간 제가 준비했던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이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는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저는 38이었어요. 이제 막 40을 앞두고 있던 나이였죠.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20년을 한 회사에서 일했어요. 중소기업이었지만 나름대로 안정적이었고 월급도 꼬박꼬박 나왔습니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하나 있었어요. 작은 아파트에 살면서 주말이면 가족끼리 외식도 하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여행도 다녔습니다. 평범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행복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야 하는 줄 알았거든요. 월급 받아서 생활비 쓰고 대출 갚고 아이 학원비 내고 그러다 보면 한 달이 가고 그렇게 1년이 가고 문제는 제가 욕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회사 동료 중에 부업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었는데 처음엔 그냥 취미 삼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몇 달 지나니까 수익이 월급보다 더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부러웠습니다. 아니, 부럽다는 것보다는 초조했다고 해야 할까요? 나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뭔가를 하고 있는데 나만 20년째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뭔가 해보고 싶었습니다. 회사 일만 하면서 살기엔 미래가 불안했어요. 아이도 크고 있었고 교육비는 점점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았고 부모님도 연세가 드시면서 병원비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침 같은 회사 부장님이 사업 제안을 하셨어요. 함께 작은 회사를 하나 차리자는 거였습니다. 물류 관련 사업이었는데 부장님이 업계에 인맥도 많으시고 노하우도 있으시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어요. 투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제 몫으로 5천만 원이 필요했어요. 저한테는 엄청난 돈이었죠. 그런데 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년만 고생하면 투자금의 2배는 벌 수 있어요. 이런 기회 흔치 않아요. 고민했습니다.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집사람하고도 얘기했죠. 처음엔 집사람이 반대했어요. 우리한테 5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한테 그런 돈이 있을 리 없었어요. 적금이랑 예금 다 합쳐봐야 2천만 원 정도였고 그마저도 아이 대학 등록금으로 모아둔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부장님이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된다고. 아파트 시세가 3억 정도 됐는데 이미 받아둔 대출이 1억 5천이었으니까 5천만 원 정도는 더 받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위험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진짜 알았어요.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0년을 회사에서 일했는데 앞으로 20년을 더 똑같이 살 자신이 없었거든요. 결국 결정했습니다. 대출을 받기로요. 집사람이 울었어요. 진짜 울면서 말렸습니다. 당신 잘못되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애는 어떻게 하고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절대 잘못 안 돼. 부장님이 보증 서시는 거나 마찬가지야. 걱정하지 마. 지금 생각하면 정말 한심합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는지. 보증이고 뭐고 사업이라는 게 원래 위험한 건데 말이죠.
대출을 받았습니다. 5천만 원을요? 그리고 부장님께 투자금을 넘겼어요. 계약서도 썼고 지분도 정했습니다. 저는 20%를 가져가기로 했어요. 회사는 생각보다 빨리 시작됐습니다. 사무실도 얻고 직원도 2명 뽑았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본업인 회사 일 끝나고 저녁마다 사무실에 가서 일했어요. 주말에도 나갔고요. 집사람은 점점 더 불안해했습니다. 당신 요즘 얼굴도 못 봐요. 애도 아빠 얼굴 까먹겠어요.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지금 고생해야 나중에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믿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처음으로 수익이 났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100만 원 정도 이익이 생겼습니다. 부장님이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벌 겁니다. 기대했습니다. 진짜로요. 드디어 뭔가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달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물건을 보냈는데 계약했던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반품하겠다고 했습니다. 황당했죠. 분명히 계약서대로 보냈는데 말이에요. 부장님은 괜찮다고 그런 일은 사업하다 보면 있는 거라고 하셨어요. 다른 거래처를 찾으면 된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금 지불이 늦어진다는 거였습니다. 원래 이번 주에 입금하기로 했는데 내부 사정이 생겨서 다음 달로 미뤄달라고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통장을 확인해 봤더니 잔고가 거의 없었어요. 다음 달 사무실 월세도 내야 하고 직원 월급도 줘야 하는데 돈이 부족했습니다. 부장님께 여쭤봤어요. 부장님, 이거 괜찮은 겁니까? 통장 잔고가 너무 적은데요. 그랬더니 부장님이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사업이 원래 그런 거예요.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지. 걱정하지 말아요. 그런데 저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3개월 후 제 예감은 현실이 됐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 나가봤더니 사무실이 텅 비어 있었어요. 부장님도 안 계시고 직원들도 없고 책상이랑 컴퓨터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부장님 전화번호로요. 그런데 연결이 안 됐어요. 꺼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요. 부장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1달 전에 이사 갔어요. 월세도 안 내고 그냥 나갔다고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부장님이 저를 속였다는 생각은 하지도 못했거든요. 20년을 같은 회사에서 일한 사람인데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다음 날 회사 본사에 갔더니 부장님이 이미 사표를 내고 퇴사하셨다는 거예요. 2주 전이요. 저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시고요. 그때부터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투자했던 5천만 원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회사 통장에도 남은 돈이 없었고 거래처에서 받을 돈도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거래처들도 실체가 불분명한 곳들이었어요. 제가 당한 겁니다. 완전히요. 집에 가서 집사람한테 말했어요. 전부 다요. 돈이 다 날아갔다는 것, 부장님이 사라졌다는 것, 이제 우리한테 남은 건 대출금 5천만 원 뿐이라는 것. 집사람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저를 쳐다만 봤습니다. 화를 내지도 울지도 않았어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집사람이 짐을 쌌어요.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저는 당신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을 남기고요. 그렇게 저는 혼자가 됐습니다. 회사도 그만뒀어요. 아니,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장님이 저지른 일들이 회사에 알려지면서 저도 연루된 것처럼 보였거든요. 실제로는 저도 피해자였지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20년을 일한 회사에서 쫓겨나듯 나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진짜 지옥이었어요. 대출금 이자가 매달 나갔습니다. 1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런데 저는 수입이 없었죠. 퇴직금도 받긴 했지만 밀린 공과금이랑 카드값 갚느라 금방 바닥났습니다. 일자리를 구해야 했어요. 그런데 제 나이 38에 경력이 중단된 상태로 취직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력서를 수십 군데 넣었지만 면접 연락조차 오지 않았어요. 1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서 통장 잔고는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집세도 밀렸고 핸드폰 요금도 못 냈어요.
하루 2끼로 줄였고 나중엔 하루 1끼만 먹었습니다. 친구들한테 연락해봤어요. 도움을 청하려고요. 그런데 다들 바쁘다고 요즘 자기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몇몇은 아예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형제들한테도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형은 이미 자기 집 대출도 감당하기 힘들다고 했고 동생은 결혼 준비 중이라 여유가 없다고 했어요. 부모님한테는 차마 말을 못했습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건강도 안 좋으신데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결국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된 겁니다.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집주인한테 연락이 왔어요. 더 이상 못 기다려줘요. 이번 주까지 밀린 월세 안 내면 나가셔야 해요.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돈이 없었어요. 통장에 남은 돈은 정확히 13,000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있던 짐을 다 정리했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이랑 세면도구 그리고 낡은 가방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집을 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었죠. PC방에 가려고 했는데 PC방도 시간당 1,000원씩 하니까 계속 있을 수가 없었어요. 찜질방도 생각해봤지만 입장료가 10,000원이었습니다. 제 전 재산이 13,000원인데 그걸 다 쓸 수는 없었어요. 결국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산도 없었지만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나는 지금 진짜 바닥이구나.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구나.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퇴근하는 사람들, 데이트하는 커플들, 친구들끼리 웃으면서 가는 사람들. 다들 자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 벤치에 젖은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이었어요. 8년 전 그날 밤에 저는 그랬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옷은 이미 다 젖어 있었고 몸이 떨렸어요. 추워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편의점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따뜻해 보였어요. 밝은 불빛 아래서 사람들이 컵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몰라요.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13,000원. 라면은 1,500원이면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쓰면 남는 게 11,500원. 내일은 뭘 먹지? 모레는? 결국 참았습니다. 그냥 벤치에 앉아서 비를 맞고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1시간쯤 됐을 것 같아요. 발이 시렸고 손끝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앞에 섰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비를 피하려고 잠깐 멈춘 거겠거니 생각했죠. 그래서 고개도 들지 않았어요. 부끄러웠거든요. 이런 모습 보이기가. 그런데 그 사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머리가 희끗희끗했고 낡은 점퍼를 입고 계셨습니다. 우산을 쓰고 계셨는데 그 우산도 여기저기 해져 있었어요. 그분이 물었습니다. 밥은 먹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돈이 있냐고, 어디 사냐고,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묻는 게 아니라 밥은 먹었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대답했습니다. 거짓말로요. 네, 먹었습니다. 그분은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작게 한숨을 쉬셨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편의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그분이 가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몇 분 후에 다시 오셨습니다.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요. 그분은 제 옆에 조용히 앉으셨어요. 그리고 봉지에서 뭔가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삼각김밥 2개, 바나나 우유 1개, 그리고 핫팩 2개. 이거 드세요.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 정말 괜찮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괜찮은 사람이 비 맞으면서 여기 앉아 있나요? 받으세요. 그 말에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김밥을 받았어요. 먹으세요. 식기 전에.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참치김밥이었어요. 맛이 어땠는지 기억나세요? 저는 그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정말로요. 김밥을 먹는데 자꾸 목이 메었습니다. 음식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그분의 그 한마디 때문이었어요. 밥은 먹었냐고 물어봐 준 것, 그게 너무 고마웠던 거죠. 한참을 먹고 있는데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옛날에 힘든 적 있었어요. 고개를 들었어요. 그분은 비를 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사업하다가 망했어요. 빚만 잔뜩 지고 도망 다녔죠.
가족들하고도 다 헤어지고. 그때 저도 이랬어요. 갈 데가 없어서 길에서 자고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였죠. 그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슬퍼하거나 화내지 않으셨어요. 그냥 옛날 이야기를 하듯이 말씀하셨죠. 그때 어떤 분이 저한테 밥을 사주셨어요. 이름도 모르는 분이었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밥 한 끼 사주신 거예요. 그 밥 먹고 힘이 났어요. 아,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나도 다시 일어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가끔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해요.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요. 김밥을 다 먹었습니다. 바나나 우유도 마셨어요. 그리고 핫팩을 손에 쥐었습니다. 따뜻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분은 일어나면서 제 손에 뭔가를 쥐어주셨어요. 봉투였습니다. 이건 나중에 보세요.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언젠가 괜찮아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는 우산을 쓰고 가셨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으셨어요. 저는 그분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비 오는 밤거리를 걸어가시는 모습, 조금 구부정한 등, 낡은 점퍼. 그분도 분명 넉넉한 분은 아니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이런 걸 주신 거죠.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돈이 들어 있었어요. 10,000원짜리 5장. 50,000원이었습니다. 그분한테는 작은 돈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저한테 준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찜질방에 갔어요. 그분이 주신 돈으로요. 따뜻한 물로 씻고 따뜻한 방에서 잤습니다. 몇 달 만에 제대로 자는 거였어요.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자꾸 그분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밥은 먹었어요? 그 한마디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결심했어요.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고. 그분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라고. 언젠가 괜찮아질 수도 있다고.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조금 달랐습니다. 전에는 제 경력에 맞는 일만 찾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아무 일이나 했어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시급은 10,000원도 안 됐지만 그래도 일이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일했습니다. 낮에는 다른 일을 찾아다녔어요. 배달 일도 해보고 공사장에서 막노동도 해봤습니다. 힘들었지만 버텼어요. 그렇게 2달을 버텼을 때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편의점 단골 손님 중에 한 분이 계셨어요. 매일 새벽에 출근하시면서 커피를 사가시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여기서 일한 지 좀 됐나 봐요? 네, 2달 정도요. 성실해 보이네요. 매일 보니까 알겠어요. 혹시 낮에 시간 있어요? 낮에요? 우리 회사에서 사람을 구하는데 창고 관리하는 일이에요. 관심 있으면 한번 와보세요. 그렇게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정규직이었어요. 4대 보험도 되고요. 편의점은 그만뒀습니다. 낮에 창고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쉴 수 있게 됐어요. 조금씩, 정말 조금씩이었지만 살림이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시원에 방을 얻었어요. 작았지만 제 공간이 생긴 거죠.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있게 됐고 옷도 새로 샀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대출 이자를 갚기 시작했어요. 원금은 아직 못 갚았지만 그래도 이자라도 갚을 수 있다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일하면서 틈틈이 자격증 공부도 했어요. 물류 쪽 자격증이었는데 예전에 했던 일이라 조금은 수월했습니다. 2년째 되던 해에 승진했어요. 창고 관리에서 물류 담당으로요. 월급도 조금 올랐습니다. 3년째 되던 해에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고시원에서 벗어난 거죠. 그렇게 4년, 5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그분을 잊지 않았어요. 비 오던 그날 밤 제게 김밥과 50,000원을 주셨던 그분. 가끔씩 그 편의점 앞을 지나가곤 했습니다. 혹시 그분을 다시 볼 수 있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한 번도 못 봤어요. 편의점 주인한테도 물어봤습니다. 60대쯤 되시고 낡은 점퍼를 입으신 분 아시냐고. 그런데 기억하지 못하시더라고요. 찾고 싶었어요. 진짜로 찾고 싶었습니다. 그분한테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었고 제가 이렇게 다시 일어섰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름도 모르고 연락처도 모르고 얼굴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희끗한 머리와 낡은 점퍼 그리고 그 따뜻한 목소리만 기억날 뿐이었어요.
6년째 되던 해 회사에서 또 승진했습니다. 이번엔 팀장이 됐어요. 월급도 꽤 올랐고 대출금 원금도 거의 다 갚았습니다. 집사람한테 연락했어요. 오랜만이었죠. 처음엔 전화를 안 받더니 나중에 문자가 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아이 얼굴도 보고 싶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애는 이제 중학생이에요. 아빠 없이도 잘 크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알고 계세요. 가슴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이니까요. 7년째 되던 해 회사에서 특별 보너스를 받았어요. 실적이 좋았거든요.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을 받고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다시 일어선 것 같다고. 바닥에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기쁘긴 한데 뭔가 허전한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그분이었어요. 8년 전 그 비 오던 밤 저한테 밥은 먹었냐고 물어봐 주셨던 그분. 그분한테 제대로 감사 인사도 못했고 그분이 어떻게 지내시는지도 모르고 제가 이렇게 다시 일어섰다는 것도 모르시고 그게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결심했어요. 제대로 찾아보기로요. 8년째 되던 올해 초 본격적으로 그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날 밤 있었던 편의점으로 갔어요. 8년 전 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편의점이 바뀌어 있었어요. 다른 브랜드로요. 새로운 주인한테 물어봤지만 모른다고 했습니다. 당연하죠. 주인이 바뀐 지 3년이나 됐다고 하더라고요. 주변 상인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슈퍼 주인, 분식집 사장님, 옆 건물 경비원분. 60대 남자분, 낡은 점퍼 입으시고 주변에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시던 분 아시냐고. 대부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분식집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철수 아저씨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이 근처에서 폐지 주우시던 분인데. 폐지요? 네, 폐지 주워서 파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착하신 분이었어요. 가끔 여기서 떡볶이도 사드시고 다른 노숙자분들한테도 나눠주시고 그러셨거든요. 지금도 이 근처 계세요? 글쎄요. 한 4년 전부터는 못 본 것 같은데. 어디 가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았어요. 철수 아저씨. 폐지를 주우시던 분. 더 알아봤습니다. 근처 파출소에도 가보고 주민센터에도 가봤어요. 그런데 정확한 정보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달을 그렇게 찾아다녔어요. 거의 포기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폐지 수거장에 갔을 때 기적처럼 만났어요. 수거장 사장님이 철수 아저씨를 아신다는 거예요. 아, 그분. 요즘도 가끔 오세요. 근처 쪽방촌에 사신다고 들었어요. 쪽방촌이요? 네, 여기서 한 10분 거리에 있어요. 거기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8년 만이에요. 쪽방촌 주소를 받아 적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8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곧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자마자 그곳으로 향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세정거장을 갔습니다. 역에서 내려 골목길을 걸어 들어갔죠. 쪽방촌이었습니다. 좁은 골목 양옆으로 낡은 건물들이 빼곡히 서 있었어요. 빨래가 주렁주렁 널려 있고 곳곳에서 생활 냄새가 났습니다. 8년 전 제가 살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고시원에서, 찜질방에서, 때로는 길거리에서 보냈던 그 시간들. 이곳에 사시는 분들도 다들 각자의 사연이 있겠죠. 골목 어귀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작은 평상에 앉아 계셨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이 근처에 철수 아저씨라고 계신지 아세요? 60대쯤 되시고 폐지 주우시는 분인데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철수 씨? 알지. 저 안쪽 203호에 살아. 감사합니다. 근데 요즘 몸이 안 좋으신가 봐. 예전처럼 나다니지도 않고 집에만 계시더라고. 몸이 안 좋으시다고요? 응. 얼마 전부터 그러던데. 나이가 있으시니까 그러겠지 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8년 만에 찾아뵙는데 편찮으시다니. 서둘러 203호를 찾아갔어요. 낡은 건물 2층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문 앞에 섰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이었어요. 초인종도 없었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똑똑똑.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 그리고 기침 소리. 누구세요?
그 목소리였어요. 8년 전 그날 밤 들었던 그 목소리. 조금 쉰 듯했지만 분명히 그분이었습니다. 8년 전에 비 오던 날 저한테 김밥을 사주셨던 사람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어요. 그분이 서 계셨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만큼 그분도 많이 늙으셨어요.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새셨고 얼굴에 주름이 깊어져 있었습니다. 몸도 많이 야위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눈빛만은 그대로였어요. 따뜻한 눈빛. 그분이 저를 한참 쳐다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들어오세요. 방은 정말 작았습니다. 3평도 안 돼 보였어요. 낡은 이불 하나, 작은 옷장 하나, 그리고 전기밥솥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앉으세요. 방바닥에 앉았습니다. 그분도 제 맞은편에 앉으셨어요. 오랜만이네요. 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어요. 준비해온 말이 있었는데 막상 그분을 보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떻게 지냈어요? 그분이 먼저 물으셨어요. 저는 천천히 말씀드렸습니다. 8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요.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던 것, 창고 일자리를 얻은 것, 조금씩 빚을 갚아간 것, 승진한 것, 이제는 팀장이 된 것. 그분은 조용히 들으셨어요. 가끔 고개를 끄덕이시면서요. 다 말씀드리고 나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날 아저씨께서 주신 게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 김밥과 5만 원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그대로 포기했을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봉투를 꺼냈어요. 준비해온 봉투였습니다. 이건 제 마음입니다. 받아주세요. 봉투 안에는 1,0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제가 받은 보너스 전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손을 저으셨어요. 아니에요. 이건 못 받아요. 왜요? 제가 정말 감사해서 준비한 건데. 그땐 5만 원이 제 전부였어요. 그래서 준 거예요. 근데 이건 너무 많아요. 그분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전부가 아니에요.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신 거잖아요. 이 정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분은 계속 거절하셨어요. 마음만 받을게요. 돈은 가져가세요. 왜 그러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 좁은 쪽방에서 혼자 사시면서 몸도 편찮으신데 왜 도움을 받으려 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아저씨, 몸이 안 좋으시다면서요? 병원은 다니세요? 그분이 잠시 망설이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괜찮아요.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지. 아니에요.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이 돈으로. 됐어요. 진짜 괜찮으니까 그냥 가져가요. 그분의 어조가 조금 강해졌어요. 거절의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8년을 기다려서 찾아뵀는데 감사 인사를 제대로 하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거부하시는 걸까요? 그때 그분이 기침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심하게요. 얼굴이 빨개지고 숨이 가빠 보였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한참을 기침하시다가 겨우 진정하셨어요. 그런데 손수건에 피가 묻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피가 나왔어요. 병원에 가셔야 해요, 당장. 아니에요. 그냥 기침 좀 심하게 한 거예요. 이게 그냥인가요? 피까지 나오는데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화가 난 건 아니었어요. 걱정돼서 그랬던 거죠. 그분이 한숨을 쉬셨어요. 알아요. 제가 아프다는 거. 그런데 병원 가봤자 돈만 들고 나을 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폐암이에요. 3기라고 하더라고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폐암. 3기. 언제부터요? 작년부터요. 처음엔 기침만 좀 했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무료 진료소에서 검사 받았는데 그렇게 나왔어요. 치료는 안 받으세요? 돈이 없어요. 수술도 해야 하고 항암 치료도 해야 하는데 수천만 원이 든다더라고요. 제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걸 드리는 거잖아요. 봉투를 다시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여전히 고개를 저으셨어요. 안 돼요. 왜요? 대체 왜 안 되는데요? 그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분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당신한테 김밥 사주고 돈 줬던 그날 사실은 제가 죽으려고 했던 날이에요. 뭐라고요? 네.
그날 제가 한강에 가려고 했어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가족도 없고 돈도 없고 아프기만 하고. 그러다가 편의점 앞을 지나가는데 당신이 보였어요. 비 맞으면서 거기 앉아있는 모습이. 그 모습이 예전 제 모습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뭔가 좋은 일을 하고 가고 싶었어요. 죽기 전에요. 그래서 당신한테 김밥을 사주고 남은 돈을 준 거예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분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당신한테 그걸 주고 나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아, 내가 완전히 쓸모없는 사람은 아니구나. 누군가를 도울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한강에 안 갔어요. 집으로 돌아왔죠. 그러니까 당신이 저를 살린 거예요. 제가 당신을 도운 게 아니라 당신이 저를 살린 거라고요. 그래서 이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도움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돈을 받아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저씨. 그분도 우셨어요. 둘이서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진정하고 나서 제가 말했어요. 그럼 더더욱 치료받으셔야죠. 제가 아저씨 덕분에 살았듯이 이번엔 제가 아저씨를 도울 차례예요. 그분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이미 늦었어요.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치료해봤자 몇 달 더 사는 것밖에 안 된다고. 그래도 해봐야죠. 몇 달이라도 더 사셔야 하잖아요. 왜요? 제가 왜 더 살아야 하는데요?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저는요, 아무도 없어요. 가족도 친구도 아무도. 죽어도 찾을 사람 없어요. 제가 여기서 죽으면 아마 며칠 뒤에나 발견될 거예요. 그러고 무용고자로 처리되겠죠. 그런 인생인데 굳이 고생하면서 몇 달 더 살 이유가 있나요? 있어요. 제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있잖아요. 제가 아저씨한테 그렇게 큰 도움을 받았는데 이대로 보낼 수 없어요. 그리고 아저씨가 저한테만 도움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분식집 사장님 말로는 다른 분들도 많이 도우셨다면서요. 그분이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건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었을 뿐이에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저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었어요. 제발 치료받으세요. 이 돈으로 병원에 가시고 제대로 치료받으세요. 봉투를 그분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놓지 않았어요. 그분이 봉투를 쳐다보셨어요. 한참을요. 그리고는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마워요. 다음 날부터 저는 그분을 모시고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폐암 3기 말.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어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도 받아야 한다고요. 비용은 제가 준비한 것보다 더 많이 들 것 같았어요. 괜찮았습니다. 돈은 더 모으면 됐으니까요. 제가 대출을 받든 뭘 하든 해서라도 그분을 치료해드리고 싶었어요.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2주 후였어요. 그 2주 동안 저는 그분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의 인생에 대해서도 들었어요. 젊었을 때 사업을 했다가 망한 것, 가족들과 헤어진 것, 길거리에서 몇 년을 보낸 것, 그러다가 폐지를 줍게 된 것. 힘든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이셨죠. 저도 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집사람과 헤어진 것, 아이를 못 보는 것, 그래도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한 것.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가족한테 다시 연락해봐요. 망설였습니다. 싫어할 것 같아서요. 그래도 해봐요. 가족이잖아요. 저처럼 아무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 말을 듣고 용기를 냈습니다. 집사람한테 다시 전화했어요.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왜 또 전화했어요? 만나고 싶어서요.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요. 지금 와서 무슨 사과예요? 알아요. 너무 늦은 거. 그래도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집사람이 대답했어요. 다음 주 토요일 아이 학교 앞에서 봐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그분께 말씀드렸어요. 집사람이 만나주기로 했다고. 그분이 웃으셨어요. 잘 됐네요. 잘 얘기해봐요. 수술 3일 전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아이 학교 앞이었어요. 8년 만에 보는 집사람과 아이. 멀리서 그들이 보였습니다. 아이는 정말 많이 컸어요. 제 키만큼 컸더라고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떨렸어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오래간만이에요. 집사람이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앉았습니다. 근처 카페에서요. 한참을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결국 집사람이 먼저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만나자고 한 거예요? 사과하려고요. 진심으로. 집사람은 커피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이는 여전히 고개를 돌린 채였고요. 8년 전 제가 한 일을 후회해요. 당신 말을 듣지 않고 무리하게 투자한 것, 가족보다 돈을 먼저 생각한 것, 결국 모든 걸 망친 것. 그때는 가족을 위한다고 생각했어요. 더 나은 삶을 주려고 그랬다고 믿었죠. 근데 거짓말이었어요. 사실은 제 욕심이었어요. 집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걸 왜 말해요? 늦었지만 그래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당신한테도 아이한테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아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사과받고 싶지 않아요. 목소리가 차갑더라고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요? 아빠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요? 알아.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해요?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거예요?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 초등학생 때 친구들한테 놀림 받았어요. 아빠가 사기꾼이라고, 아빠가 돈 떼먹고 도망갔다고. 그때 너무 창피했어요. 학교 가기 싫었어요. 죽고 싶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요? 이미 다 지나간 일인데. 아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엄마, 저 먼저 갈게요. 그러고는 카페를 나가버렸습니다. 집사람이 한숨을 쉬었어요. 보셨죠? 아이한테는 당신이 없는 게 나아요. 알아요. 제가 자격 없는 거. 그럼 왜 이제 와서 나타난 거예요? 정리하고 싶었어요. 제대로 사과도 하고 아이한테도 미안하다고 말하고. 그리고 당신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제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천천히 말했습니다. 8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시 일어서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지금은 안정된 직장도 있고 빚도 다 갚았다는 것. 그리고 은인 이야기도 했어요. 8년 전 그날 밤 저를 도와주신 분, 그분을 찾아서 이제 제가 도와드리고 있다는 것. 집사람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다 말하고 나니까 집사람이 물었어요. 그래서요? 그걸 왜 쟤한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알아줬으면 해서요. 제가 정말 변했다는 걸? 그때 그 철없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용서받고 싶은 거예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집사람이 계속 말했어요. 8년이에요. 8년 동안 우리는 당신 없이 살았어요. 힘들었지만 버텼어요. 이제 와서 당신이 잘 살고 있다고, 착한 일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저희는 어쩌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집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변한 건 다행이에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는 이미 당신 없는 삶에 익숙해졌어요. 그게 편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연락하세요. 그렇게 말하고 나가버렸습니다. 혼자 카페에 남았어요. 차가운 커피를 쳐다보면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분한테 전화했어요. 잘 됐어요? 아니요. 안 됐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너무 욕심부린 거죠. 용서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게. 괜찮아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에요. 영원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당신은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제대로 사과했잖아요. 그분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이제 가족들한테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요. 그게 그 사람들한테 맞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대신 당신은 당신 삶을 잘 사세요. 그게 진짜 사과예요. 알겠습니다. 수술 전날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병실에 가서 그분을 뵀습니다. 환자복을 입으신 모습이 낯설었어요. 내일이네요. 네. 걱정 마세요. 잘 될 거예요. 그분이 웃으셨어요. 걱정 안 해요. 이미 충분히 살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수술 끝나면 오래오래 사셔야죠. 글쎄요. 그건 제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아저씨 혹시 가족분들 연락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분이 고개를 저었어요. 다들 자기 인생 사는데 이제 와서 나타나면 패만 끼치죠. 그래도 가족인데요. 가족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오래 안 보면 남이에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혹시 어디 계신지는 아세요? 그분이 잠시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지금 45쯤 됐을 거예요. 서울에 산다고 들었어요. 친척한테 들었거든요. 몇 년 전에. 연락해 보시면 안 돼요? 아니에요. 그 애는 저를 원하지 않아요. 왜요? 제가 사업 망하고 나서 빚쟁이들이 집에 왔었어요. 그때 그 애가 고등학생이었는데 무서웠을 거예요. 자기 아빠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 뒤로 저한테 말도 안 하더라고요. 나중에 대학 가면서 완전히 연락 끊었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지금은 마음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바뀌지 않았어요. 몇 년 전에 제가 한번 연락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전화도 안 받고 나중에 문자로 이렇게 왔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저한테 아버지는 없습니다. 그 문자를 받고 알았어요. 아,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구나.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래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수술 전에. 왜요? 만약에 수술이 잘 안 되면요. 아들분이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그분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후회 안 해요. 그 애는 이미 저를 잊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들분 연락처 알려주세요. 제가 한번 연락해 볼게요. 왜 당신이 그래야 해요? 아저씨 아들이잖아요. 가족이잖아요. 제가 제 가족한테는 못 해준걸? 아저씨 가족한테라도 해주고 싶어요. 그분이 한참을 저를 쳐다보시더니 작은 수첩을 꺼내셨어요. 여기 적혀 있어요. 근데 소용없을 거예요. 괜찮아요. 해볼게요. 병원을 나와서 바로 전화했습니다. 그분 아들한테요. 신호가 갔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6번째 신호 후에 끊겼습니다. 받지 않은 거였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 아버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한 번만 전화 받아주실 수 있으세요? 답장이 없었어요. 1시간 후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다시 보냈습니다. 아버님이 내일 수술을 받으십니다. 폐암입니다. 혹시 모르니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연락했습니다. 이번에는 답장이 왔습니다. 누구세요? 왜 저한테 연락하는 거예요? 전화 한 번만 주시겠어요? 직접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후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누구신데 이렇게 연락하는 거예요? 저는 당신 아버지한테 도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8년 전에 제가 어려울 때 도와주셨어요. 그래서요? 내일 아버님이 폐암 수술을 받으세요. 3기라고 하셨어요. 혹시라도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알려주셔서 감사한데요. 저는 그분하고 상관없어요. 아드님이잖아요. 아들이 아니에요. 저는 20년 전에 이미 그분하고 관계를 끊었어요. 그래도 이럴 땐 그만하세요. 저는 그분이 죽든 살든 관심 없어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시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실패했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병원에 갔습니다. 수술 전에 그분을 뵙고 싶었어요. 병실에 들어갔는데 그분이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아저씨. 고개를 돌리셨어요. 왔어요? 네. 기분은 어떠세요? 괜찮아요. 마취하면 아무것도 모를 테니까 잘 될 거예요. 그분이 물으셨어요. 우리 아들한테 연락했어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네. 했는데요. 안 받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분이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은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예요. 미안해요. 제가 좀 더 잘 설득했어야 하는 건데. 아니에요. 그 애는 원래 그래요. 한번 마음먹으면 절대 안 바뀌는 애거든요. 저랑 똑같아요. 그래서 더 안 맞는 거겠죠.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수술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분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고마워요. 정말로. 제가 더 감사하죠. 마취과로 가는 침대를 따라 걸었어요. 수술실 앞까지요. 이제 여기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침대가 수술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그분이 손을 흔드셨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어요. 문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수술 시간은 4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3시간째 누군가 복도로 들어왔어요. 40대 정도 되는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 땀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 남자가 간호사한테 물었습니다. 폐암 수술하시는 분. 어느 병실이에요? 간호사가 대답했어요. 지금 수술 중이세요. 보호자분이세요? 아들입니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분 아들이 온 거였어요. 남자가 저를 봤습니다. 혹시 어제 전화하신 분이세요? 네, 맞습니다. 남자가 제 앞에 섰어요. 죄송합니다. 어제는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아니에요. 갑자기 연락드려서 놀라셨을 거예요. 밤새 생각했어요. 정말 이대로 괜찮은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결국 아침에 회사 조퇴하고 왔어요. 잘하셨어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많이 아프셨어요? 네. 작년부터 많이 편찮으셨대요. 왜 진작 치료 안 받으신 거예요? 돈이 없으셨대요.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가 돈을 드렸어야 하는 건데 아버님은 당신한테 연락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패 끼치기 싫으셨대요. 남자가 눈을 감았어요. 제가 너무 매정했어요.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안 하고 이유가 있으셨겠죠. 있긴 했어요. 근데 그게 변명이 될까요?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 계세요? 우리 둘이 일어났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암이 많이 퍼져 있었어요. 다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항암 치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과를 지켜봐야겠어요. 알겠습니다. 곧 회복실로 옮겨질 겁니다. 마취해서 깨면 면회 가능합니다. 의사가 들어갔어요. 남자가 벽에 기댔습니다. 제가 너무 늦게 온 거죠? 아니에요. 오신 것만으로도 아버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1시간 후 회복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마취해서 깨셨다고요? 남자와 함께 들어갔어요. 그분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눈을 반쯤 뜨고 계셨어요. 아저씨, 저예요. 수술 잘 끝났어요. 그분이 고개를 천천히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보셨어요. 순간 그분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호야? 남자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네, 아버지. 저예요.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떻게 여기? 제가 연락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친구가 어제 전화하더라고요. 처음엔 안 받았는데 밤새 생각하다가 왔습니다. 그분이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한참을요. 오지 말라고 했잖아.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너무 늦게 왔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분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온 것만으로도 고맙다. 둘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왔어요. 둘이서 얘기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복도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아들이 나왔어요. 고맙습니다. 연락해 주셔서. 당연한 일 한 거예요. 아버지 얘기 들었어요. 당신한테 도움받았다고. 제가 더 많이 도움받았어요. 그날 말씀이죠? 8년 전 비 오던 날. 네. 그날 아버님이 안 계셨으면 저는 아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말했어요. 제가 아버지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20년 동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아버지가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업 망하고 빚만 지고 가족 버리고 도망간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미워했어요. 증오했어요. 제 인생을 망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드님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한 번도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도 힘들었을 텐데. 가족 잃고 모든 걸 잃고. 그래도 살아야 했을 텐데. 그런데 저는 그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원망만 했어요. 당신이 어렸으니까요.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이제 45이에요. 충분히 어른이죠. 그런데도 아버지를 미워하고 있었어요. 오늘 아버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내가 너무 잔인했구나. 그분이 당신을 원망하지 않으세요. 알아요. 그게 더 미안해요. 아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잘해드려야죠. 네. 그러세요. 그날 저녁 그분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아들이 1인실을 구했습니다. 병실에서 셋이 둘러앉았어요.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분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집으로 가시죠. 퇴원하시면요. 그분이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집? 너희 집? 네. 빈방도 있고요. 거기서 요양하시면서 항암 치료 받으세요. 아니야. 나는 괜찮아. 쪽방에서. 아버지, 제발. 이번엔 제 말 들어주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제발 허락해주세요. 그분이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겠다. 고맙다. 아들이 웃었어요. 20년 만에 아버지한테 들은 승낙이었을 겁니다. 그때 그분이 저를 보셨어요. 당신도 가족한테 다시 연락해봐요. 저는 힘들 것 같아요. 왜요? 나도 이렇게 됐잖아요. 저는 상황이 달라요. 제 가족은 정말 저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죠.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렇게 됐잖아요. 사람 마음은 바뀔 수 있어요. 고개를 끄덕였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일주일 후 그분은 퇴원하셨습니다. 아들이 차로 모셔갔어요. 저도 따라갔습니다. 아들의 집을 보고 싶었거든요. 아파트였어요. 30평 정도 되는 깔끔한 집이었습니다. 아들이 방을 안내했어요. 여기서 쓰세요, 아버지. 작은 방이었지만 창문이 크고 햇살이 잘 들었어요. 그분이 방 안을 둘러보셨습니다. 좋구나. 며느리도 만났어요. 친절한 분이었습니다. 어머님 편히 계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분이 고맙다고 하셨어요. 손자도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이었어요. 할아버지 처음 뵙겠습니다. 어색했지만 그래도 인사를 나눴어요. 그날 저녁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가족이 다 모인 식탁이었어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밥을 같이 먹는 게 20년 만이네.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매일 같이 먹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그분은 가족을 되찾았는데 나는 왜 못하는 걸까? 용기를 내서 집사람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난번에 만났을 때 제대로 말 못한 것 같아서요. 한 번만 더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1시간 후에 답장이 왔어요. 왜 자꾸 연락하세요? 정리됐다고 하지 않았나요? 정리하고 싶어요. 제대로요. 당신이 들어줄 때까지 얘기하고 싶어요. 답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일주일이 지났을 때 답장이 왔어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감사합니다. 며칠 후 다시 만났습니다. 똑같은 카페에서요. 이번에는 집사람 혼자 왔어요. 아이는요? 안 데려왔어요. 더 이상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 알겠습니다. 커피를 시켰습니다. 둘 다 한참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결국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제대로 못한 얘기가 있어요. 뭔데요? 당신한테 고맙다는 말이요. 고맙다고요? 뭐가요? 8년 전 그날 당신이 아이를 데리고 나갔을 때요. 그게 맞는 선택이었어요. 집사람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진심이에요. 만약 당신이 그때 저랑 같이 있었으면 아이도 저처럼 바닥까지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단호하게 결정하고 떠났잖아요. 그래서 아이는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었고요. 집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은 강한 사람이에요. 그때도 지금도.
저보다 훨씬 강해요. 저는 무너졌지만 당신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아이를 지켰어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엄마니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쉽지 않았을 텐데. 혼자서 아이 키우면서 일하고. 힘들었죠. 진짜 힘들었어요. 집사람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 원망하면서 버텼어요. 왜 나한테 이런 짐을 남기고 갔나?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하나? 그렇게 원망하면서 살았어요.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다 되나요? 안 되죠. 알아요. 근데 그래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다시 말을 꺼냈어요. 당신한테 바라는 건 없어요. 용서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다시 돌아오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당신이 원망하면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때문이에요. 집사람이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이미 제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받았어요. 가족도 잃고 모든 것도 잃고. 그런데 당신은 아무 잘못 없잖아요. 그런 당신이 저를 원망하면서 산다는 게. 그게 제일 미안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원망하고 당신 인생 사세요. 행복하게요. 집사람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당신. 정말 변했네요. 모르겠어요. 변한 건지 늦게 철든 건지. 그동안 뭐 하면서 산 거예요? 일하고 빚 갚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저한테 도움 준 사람 찾아서 보답하고. 그 사람 얘기 지난번에 했죠? 네. 8년 전에 저한테 밥을 사주신 분이요. 그분 어떻게 됐어요? 수술 잘 끝나셨어요. 지금은 아들분이 모시고 있고요. 다행이네요. 네. 정말 다행이에요. 또 침묵이 흘렀어요. 집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도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요. 들을게요. 사실 저도 당신을 완전히 잊지는 못했어요. 놀랐습니다. 아이 키우면서 가끔 당신 생각했어요. 지금 어디서 뭐하나 잘 살고 있나. 미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궁금했어요. 알아요, 이상하죠? 미워하면서 궁금하고. 이상하지 않아요. 아이도 가끔 당신 얘기해요. 아빠는 지금 뭐하나 아빠는 날 잊었을까? 그럴 때마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아빠는 우리 없이 잘 살고 있을 거라고. 근데 사실 저도 몰랐어요. 당신이 어떻게 사는지. 이렇게 들으니까 조금 안심이 되네요. 최소한 잘 살고 있구나. 잘 사는 건 아니에요. 그냥 버티는 거죠. 그래도 바닥에서 일어섰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사람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사진첩이었습니다. 이거 아이 사진이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당신한테 보여주려고 가져왔어요.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입학식 사진, 운동회 사진, 졸업식 사진, 중학교 입학 사진, 수학여행 사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컸네요. 네. 이제 고등학생이에요. 예쁘게 컸어요. 건강하게. 당신 닮았어요. 성격이. 그래요? 네. 고집 세고 한번 삐지면 안 풀리고. 그때 제가 웃었어요.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어요. 집사람도 살짝 웃었습니다. 사진첩을 다 보고 나서 집사람이 말했어요. 당신 연락처 바뀌었어요? 아니요. 그대로예요. 그럼 가끔 아이 사진 보내줄게요. 문자로. 진짜요? 네. 당신도 알 권리는 있으니까. 아빠니까.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대신 조건 있어요. 뭐든지요. 직접 연락은 하지 마세요. 아이가 원할 때까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잘 사세요. 건강하게. 당신도요. 카페를 나왔습니다. 밖은 맑은 날씨였어요. 집사람이 떠나는 걸 지켜봤습니다. 뒷모습을 오래 봤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놓아줘야겠다고. 집착하지 말아야겠다고. 대신 제 삶을 제대로 살아야겠다고. 그날 저녁 그분께 전화했어요. 아저씨, 저예요. 응, 무슨 일이야? 집사람 만나고 왔어요. 어떻게 됐어? 잘 됐어요. 완전히 용서받은 건 아니지만
조금은 풀린 것 같아요. 다행이네. 내가 뭘 했어? 시도해보라고 했잖아. 네. 아저씨 말씀이 맞았어요. 좋은 일 있으면 나도 기뻐. 아저씨는 어떠세요? 몸은요? 괜찮아. 민호가 잘 챙겨줘서. 아드님 효자시네요. 응. 내가 복이 많은 거지. 다음 주에 병문안 가겠습니다. 그래, 와. 같이 밥 먹자. 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별이 많이 보이는 밤이었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닥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한 걸음씩 가면 되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은인이 있었고 그분의 가족이 있었고 멀리서나마 저를 지켜봐주는 집사람과 아이가 있었으니까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1시간 후 회복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마취해서 깨셨다고요. 남자와 함께 들어갔어요. 그분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눈을 반쯤 뜨고 계셨어요. 아저씨, 저예요. 수술 잘 끝났어요. 그분이 고개를 천천히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보셨어요. 순간 그분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호야? 남자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네, 아버지. 저예요.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떻게 여기? 제가 연락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친구가 어제 전화하더라고요. 처음엔 안 받았는데 밤새 생각하다가 왔습니다. 그분이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한참을요. 오지 말라고 했잖아.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너무 늦게 왔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분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온 것만으로도 고맙다. 둘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왔어요. 둘이서 얘기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복도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아들이 나왔어요. 고맙습니다. 연락해 주셔서. 당연한 일 한 거예요. 아버지 얘기 들었어요. 당신한테 도움받았다고. 제가 더 많이 도움받았어요. 그날 말씀이죠? 8년 전 비 오던 날. 네. 그날 아버님이 안 계셨으면 저는 아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말했어요. 제가 아버지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20년 동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아버지가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업 망하고 빚만 지고 가족 버리고 도망간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미워했어요. 증오했어요. 제 인생을 망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드님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한 번도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도 힘들었을 텐데. 가족 잃고 모든 걸 잃고. 그래도 살아야 했을 텐데. 그런데 저는 그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원망만 했어요. 당신이 어렸으니까요.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이제 45이에요. 충분히 어른이죠. 그런데도 아버지를 미워하고 있었어요. 오늘 아버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내가 너무 잔인했구나. 그분이 당신을 원망하지 않으세요. 알아요. 그게 더 미안해요. 아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잘해드려야죠. 네. 그러세요. 그날 저녁 그분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아들이 1인실을 구했습니다. 병실에서 셋이 둘러앉았어요.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분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집으로 가시죠. 퇴원하시면요. 그분이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집? 너희 집? 네. 빈방도 있고요. 거기서 요양하시면서 항암 치료 받으세요. 아니야. 나는 괜찮아. 쪽방에서. 아버지, 제발. 이번엔 제 말 들어주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제발 허락해주세요. 그분이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겠다. 고맙다. 아들이 웃었어요. 20년 만에 아버지한테 들은 승낙이었을 겁니다. 그때 그분이 저를 보셨어요. 당신도 가족한테 다시 연락해봐요. 저는 힘들 것 같아요.
왜요? 나도 이렇게 됐잖아요. 저는 상황이 달라요. 제 가족은 정말 저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죠.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렇게 됐잖아요. 사람 마음은 바뀔 수 있어요. 고개를 끄덕였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일주일 후 그분은 퇴원하셨습니다. 아들이 차로 모셔갔어요. 저도 따라갔습니다. 아들의 집을 보고 싶었거든요. 아파트였어요. 30평 정도 되는 깔끔한 집이었습니다. 아들이 방을 안내했어요. 여기서 쓰세요, 아버지. 작은 방이었지만 창문이 크고 햇살이 잘 들었어요. 그분이 방 안을 둘러보셨습니다. 좋구나. 며느리도 만났어요. 친절한 분이었습니다. 어머님 편히 계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분이 고맙다고 하셨어요. 손자도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이었어요. 할아버지 처음 뵙겠습니다. 어색했지만 그래도 인사를 나눴어요. 그날 저녁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가족이 다 모인 식탁이었어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밥을 같이 먹는 게 20년 만이네.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매일 같이 먹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그분은 가족을 되찾았는데 나는 왜 못하는 걸까? 용기를 내서 집사람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난번에 만났을 때 제대로 말 못한 것 같아서요. 한 번만 더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1시간 후에 답장이 왔어요. 왜 자꾸 연락하세요? 정리됐다고 하지 않았나요? 정리하고 싶어요. 제대로요. 당신이 들어줄 때까지 얘기하고 싶어요. 답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일주일이 지났을 때 답장이 왔어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감사합니다. 며칠 후 다시 만났습니다. 똑같은 카페에서요. 이번에는 집사람 혼자 왔어요. 아이는요? 안 데려왔어요. 더 이상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 알겠습니다. 커피를 시켰습니다. 둘 다 한참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결국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제대로 못한 얘기가 있어요. 뭔데요? 당신한테 고맙다는 말이요. 고맙다고요? 뭐가요? 8년 전 그날 당신이 아이를 데리고 나갔을 때요. 그게 맞는 선택이었어요. 집사람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진심이에요. 만약 당신이 그때 저랑 같이 있었으면 아이도 저처럼 바닥까지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단호하게 결정하고 떠났잖아요. 그래서 아이는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었고요. 집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은 강한 사람이에요. 그때도 지금도. 저보다 훨씬 강해요. 저는 무너졌지만 당신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아이를 지켰어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엄마니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쉽지 않았을 텐데. 혼자서 아이 키우면서 일하고. 힘들었죠. 진짜 힘들었어요. 집사람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 원망하면서 버텼어요. 왜 나한테 이런 짐을 남기고 갔나?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하나? 그렇게 원망하면서 살았어요.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다 되나요? 안 되죠. 알아요. 근데 그래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다시 말을 꺼냈어요. 당신한테 바라는 건 없어요. 용서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다시 돌아오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당신이 원망하면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때문이에요. 집사람이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이미 제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받았어요. 가족도 잃고 모든 것도 잃고. 그런데 당신은 아무 잘못 없잖아요. 그런 당신이 저를 원망하면서 산다는 게. 그게 제일 미안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원망하고 당신 인생 사세요. 행복하게요. 집사람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당신. 정말 변했네요. 모르겠어요. 변한 건지 늦게 철든 건지. 그동안 뭐 하면서 산 거예요? 일하고 빚 갚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저한테 도움 준 사람 찾아서 보답하고. 그 사람 얘기 지난번에 했죠? 네. 8년 전에 저한테 밥을 사주신 분이요. 그분 어떻게 됐어요? 수술 잘 끝나셨어요. 지금은 아들분이 모시고 있고요.
다행이네요. 네. 정말 다행이에요. 또 침묵이 흘렀어요. 집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도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요. 들을게요. 사실 저도 당신을 완전히 잊지는 못했어요. 놀랐습니다. 아이 키우면서 가끔 당신 생각했어요. 지금 어디서 뭐하나 잘 살고 있나. 미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궁금했어요. 알아요, 이상하죠? 미워하면서 궁금하고. 이상하지 않아요. 아이도 가끔 당신 얘기해요. 아빠는 지금 뭐하나 아빠는 날 잊었을까? 그럴 때마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아빠는 우리 없이 잘 살고 있을 거라고. 근데 사실 저도 몰랐어요. 당신이 어떻게 사는지. 이렇게 들으니까 조금 안심이 되네요. 최소한 잘 살고 있구나. 잘 사는 건 아니에요. 그냥 버티는 거죠. 그래도 바닥에서 일어섰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사람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사진첩이었습니다. 이거 아이 사진이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당신한테 보여주려고 가져왔어요.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입학식 사진, 운동회 사진, 졸업식 사진, 중학교 입학 사진, 수학여행 사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컸네요. 네. 이제 고등학생이에요. 예쁘게 컸어요. 건강하게. 당신 닮았어요. 성격이. 그래요? 네. 고집 세고 한번 삐지면 안 풀리고. 그때 제가 웃었어요.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어요. 집사람도 살짝 웃었습니다. 사진첩을 다 보고 나서 집사람이 말했어요. 당신 연락처 바뀌었어요? 아니요. 그대로예요. 그럼 가끔 아이 사진 보내줄게요. 문자로. 진짜요? 네. 당신도 알 권리는 있으니까. 아빠니까.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대신 조건 있어요. 뭐든지요. 직접 연락은 하지 마세요. 아이가 원할 때까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잘 사세요. 건강하게. 당신도요. 카페를 나왔습니다. 밖은 맑은 날씨였어요. 집사람이 떠나는 걸 지켜봤습니다. 뒷모습을 오래 봤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놓아줘야겠다고. 집착하지 말아야겠다고. 대신 제 삶을 제대로 살아야겠다고. 그날 저녁 그분께 전화했어요. 아저씨, 저예요. 응, 무슨 일이야? 집사람 만나고 왔어요. 어떻게 됐어? 잘 됐어요. 완전히 용서받은 건 아니지만 조금은 풀린 것 같아요. 다행이네. 내가 뭘 했어? 시도해보라고 했잖아. 네. 아저씨 말씀이 맞았어요. 좋은 일 있으면 나도 기뻐. 아저씨는 어떠세요? 몸은요? 괜찮아. 민호가 잘 챙겨줘서. 아드님 효자시네요. 응. 내가 복이 많은 거지. 다음 주에 병문안 가겠습니다. 그래, 와. 같이 밥 먹자. 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별이 많이 보이는 밤이었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닥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한 걸음씩 가면 되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은인이 있었고 그분의 가족이 있었고 멀리서나마 저를 지켜봐주는 집사람과 아이가 있었으니까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분은 항암 치료를 받으셨어요. 한 달에 2번씩 병원에 가셨습니다. 힘든 과정이었어요.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셨고 몸무게도 많이 줄으셨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이 늘 옆에 있었으니까요.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뵀어요. 토요일 오후면 아들의 집에 갔습니다. 그날도 토요일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그분이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왔어? 네, 아저씨.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좋아. 오늘은 별로 안 아파. 그분의 얼굴에 미소가 있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밝은 표였습니다. 민호는요? 장 보러 갔어. 곧 올 거야. 같이 앉았습니다. 아저씨, 요즘 좋아 보이세요.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민호랑 같이 있으니까 좋더라.
이렇게 가족이랑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어. 다행이에요. 너는 요즘 어때? 저요? 그냥 열심히 살고 있어요. 가족한테 연락은? 네, 가끔 아이 사진 받아요. 문자로요. 보여줘봐.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받은 사진이었어요. 아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분이 사진을 보셨어요. 잘생겼네. 공부도 잘하나 봐. 네. 전교 10등 안에 든다고 하더라고요. 자랑스럽겠다. 네. 자랑스러워요. 제가 한 건 없지만요. 그래도 내 아들이잖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민호가 들어왔어요. 오셨어요? 네, 형님. 아버지,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글쎄, 뭐가 좋을까? 된장찌개 어때요? 요즘 입맛 없으시다고 하셨잖아요. 좋지. 된장찌개. 민호가 부엌으로 갔어요. 곧 요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분이 아들을 쳐다보셨어요. 표정이 부드러웠어요. 민호가 참 잘해줘. 매일 요리해주고 약 챙겨주고. 효자시네요. 내가 그 애한테 해준 게 없는데 말이야. 이제부터 받으시면 되죠.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런데 말이야. 네. 요즘 생각하는 게 있어. 무슨 생각이요? 나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서. 뭐요? 나처럼 어려운 사람들 돕고 싶어. 그분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예전에 그랬잖아. 폐지 주우면서도 다른 사람들 도와줬잖아. 응. 그때가 좋았어. 비록 가진 건 없었지만. 이제 건강도 좀 나아지면 다시 그런 일 하고 싶어. 좋은 생각이에요. 너도 같이 할래? 저요? 응. 우리 둘이 작은 모임 같은 거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 찾아서 도와주고 밥도 같이 먹고. 민호도 동의했어. 후원도 해준다고 했고. 저도 하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름도 정했어요. 따뜻한 밥상이라고요. 매주 토요일 저녁 쪽방촌에서 무료 급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분들한테 생필품도 나눠드리고요. 민호가 장소를 알아봤어요. 작은 공간이었지만 충분했습니다. 첫 모임 날이었습니다. 저와 그분, 민호, 그리고 민호의 아내까지 넷이서 준비했어요. 식탁을 놓고 음식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 제육볶음, 밥, 김치. 간단하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사람들이 왔습니다. 쪽방촌에 사시는 어르신들, 노숙하시는 분들, 어려운 이웃들. 처음엔 10명 정도 왔어요. 밥을 나눠드렸습니다. 그분이 직접 퍼주셨어요. 많이 드세요. 한 분 한 분한테 따뜻한 말을 건네셨습니다. 사람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뭉클했어요. 8년 전 제가 받았던 그 따뜻함을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고 있다는 게. 식사가 끝나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예전에 여러분처럼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도 없었죠. 그런데 누군가가 저를 도와줬어요. 작은 도움이었지만 그게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도울 차례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매주 여기서 만나요. 함께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주 토요일이 기다려졌어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10명에서 20명, 20명에서 30명. 소문이 났나 봐요. 쪽방촌에 따뜻한 밥을 나눠주는 곳이 있다고. 그리고 한 달 후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도 토요일이었어요. 평소처럼 준비하고 있는데 낯선 사람이 들어왔어요. 40대 정도 되는 여자분이었습니다. 여기 따뜻한 밥상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도 돕고 싶어서 왔어요. 자원봉사요. 환영합니다. 그렇게 자원봉사자가 생겼어요. 1명, 2명, 3명. 한 달 후에는 자원봉사자가 10명이 넘었습니다. 이들은 음식 준비도 도와주고 설거지도 하고 사람들과 대화도 나눠줬어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신기하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러 오다니. 네. 정말 신기해요. 사람들이 원래 착한가 봐. 기회만 있으면 돕고 싶어 하는 거지.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그분이 쓰러지셨어요. 토요일 모임이 끝나고 정리하다가 갑자기 주저앉으신 거예요. 아저씨. 민호와 함께 급히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암이 재발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더 퍼졌다고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 치료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얼마나요? 길어야 몇 개월. 민호가 무너졌어요. 벽에 기대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빨리 끝날 줄은 몰랐어요. 병실에 들어갔어요. 그분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알고 있어. 뭐요? 내 상태. 의사가 민호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저씨. 괜찮아. 나는 이미 각오했어. 그분이 웃으셨어요. 충분히 살았어. 민호도 만났고 너도 만났고 좋은 일도 많이 했고 여한이 없어. 아니에요. 더 사셔야죠. 왜? 뭐 하려고? 따뜻한 밥상이요. 계속 하셔야죠. 그건 너희가 해. 나 없어도 돼. 아니에요. 아저씨가 계셔야 해요. 그분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뭐든지요. 내가 죽으면 그냥 조용히 보내줘. 거창한 장례식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리고 쪽방촌에 있는 사람들한테 밥 한 끼씩 대접해줘. 내 이름으로.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너. 행복하게 살아. 가족하고도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네.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민호와 오래 얘기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버지를 보내야 하는 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후회돼요. 왜 진작 연락하지 않았을까? 20년이나 혼자 두고. 형님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너무 고집부렸어요. 그래도 지금 함께 계시잖아요. 마지막이라도요. 그게 위로가 될까요? 됩니다.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무것도 못 해드렸어요. 형님은 지금 최선을 다하고 계시잖아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분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어요. 이제는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래도 매주 토요일마다 소식을 물으셨어요. 오늘은 몇 명 왔어? 35명이요. 많이 왔네. 잘됐다. 자원봉사자들도 15명 왔어요. 고맙네. 다들 고마워. 그분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내일 쪽방으로 가고 싶어. 네. 쪽방이요? 응. 내가 살던 곳. 203호. 왜요? 여기가 편하잖아요. 거기서. 마지막을 보내고 싶어. 민호가 반대했습니다.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여기서 편히 계세요. 아니야. 나는 거기가 좋아. 거기가 내 집이야. 결국 우리는 그분을 모시고 쪽방으로 갔습니다. 203호. 그 작은 방. 침대를 들여놓고 그분을 눕혔어요. 그분이 방 안을 둘러보셨습니다. 여기가 좋아. 민호와 제가 옆에 앉았습니다. 이틀 후였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 민호한테 전화가 왔어요. 빨리 오세요. 아버지가. 달려갔습니다. 방문을 열었을 때 그분은 눈을 감고 계셨어요. 민호가 아버지 손을 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다가가서 그분의 손을 잡았어요. 아저씨. 저예요. 그분이 눈을 살짝 뜨셨어요. 왔구나. 네, 왔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제가 더 고마워요. 너. 행복해야 해. 네, 행복하게 살게요. 민호야. 네, 아버지. 미안해. 그리고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아버지. 그분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떠나셨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렀습니다. 그분의 유언대로요. 작은 장례식장에서 이틀간 빈소를 차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쪽방촌 사람들, 따뜻한 밥상에 오셨던 분들, 자원봉사자들. 모두 그분을 추억하고 울었습니다. 3일장이 끝나고 화장을 했어요. 유골은 민호가 모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우리는 그분의 마지막 소원을 이뤄드렸어요. 쪽방촌에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어요. 밥을 나눠드리고 그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왔는지,
사람들이 그분을 기억해 주기를 바랐어요. 잔치가 끝나고 정리하는데 민호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죠? 뭐요? 따뜻한 밥상이요. 계속해야 하나요? 당연히 계속해야죠. 아버님이 원하신 일이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야죠.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더 열심히 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사람들을 만났고 밥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한 해가 지났습니다. 따뜻한 밥상은 더 커졌어요. 이제는 매주 100명 이상이 왔습니다. 후원자도 늘었고 자원봉사자도 늘었어요. 작은 공간이 비좁아져서 더 큰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뜻밖의 사람이 찾아왔어요. 집사람과 아이였습니다. 놀랐어요. 연락도 없이 온 거였거든요. 여기가 당신이 봉사한다는 곳이에요? 응. 어떻게 여기를? 인터넷에서 봤어요. 기사가 났더라고요. 따뜻한 밥상. 아이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어려운 분들한테 밥을 드리고 이야기 나누고. 아이가 물었습니다. 저도 도울 수 있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물론이지. 그날 아이는 처음으로 제 옆에서 일했어요. 밥을 나르고 설거지를 하고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이 끝나고 아이가 말했어요. 아빠. 멋있어요.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러줬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집사람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잘하고 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셋이서 밥을 먹었어요. 8년 만에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어색했고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시작이니까요. 천천히 한 걸음씩 가면 되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봤어요. 별이 많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그분 같았어요. 고맙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어요. 아저씨가 제게 주신 그 따뜻함을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전할게요. 계속요.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8년 전 비 오던 그날 밤 한 사람의 작은 친절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분은 제게 김밥과 5만 원을 주셨어요. 큰 돈은 아니었죠. 하지만 그 작은 도움이 제게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그분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가족도 되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누군가의 그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누군가는 당신을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다른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꿉니다. 당신 인생에도 잊지 못할 한 사람이 있나요?